얘기를 하려면 2달 전 이사부터 해야 한다. 7월 초에 회사를 옮기면서 집도 옮겼다. 예산이 빠듯해서 조건을 하나씩 버리다 보니 남은 게 그 집이었다. 역에서 버스로 도정거장, 90년대에 지은 복도식 아파트 5층, 복도 맨 끝집. 전세가 시세보다 2천 있었다. 중개인 아저씨는 50대였는데 이상하게 서둘렀다. 집은 낮에만 보여줬다. 낮이 제일 정확하다고 했다. 두꺼운 서류철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내가 뭘 물으면 서류철부터 펼쳤다. 전에 살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니까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나갔다고, 대신 도배장 파는 새로 했다고 했다. 나는 가격만 봤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데 30분도 안 걸렸다. 이사 나흘째 밤에 그 여자를 처음 봤다. 야근하고 11시 반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복도 끝, 내 현관문에서 두어 걸음 못 미친 벽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벽에 이마가 닿을 것처럼 바짝 붙어서. 회색 카디건에 슬리퍼 차림이었고 뒤통수만 보였다. 웅얼웅얼 소리가 났다. 전화 하나 했는데 양손이 그냥 내려가 있었다. 옆집 사람이 좀 별난가 보다 하고 눈 안 마주치고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런데 매일 있었다. 10시 넘어 들어오는 날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낮에는 없었다. 자리도 정확히 같았다. 나중에 집 구조를 생각해보고 알았는데 여자가 붙어서 있는 그 벽은 내 안방이 복도 쪽으로 면한 벽이었다. 여자는 내 방 벽에 대고 말하고 있는 거였다. 중얼거림에는 리듬이 있었다. 화내오거다 아니라 뭘 읽는 것처럼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510호 아저씨가 재활용을 내놓으러 나왔는데 여자 어깨를 스칠 듯이 지나가면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때는 무심한 양반인가 보다 했다. 7월 중순에 몸살이 났다. 에어컨 틀고 자다 얻은 몸살이었다. 반차를 내고 하루 종일 앓았다. 체온계가 38.1을 찍었다. 이불을 2장 꺼내 덮고 잤다.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전화도 안 했고 회사에는 그냥 몸살기가 있다고만 했다. 이틀 뒤 밤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처음으로 여자의 말이 단어로 들렸다. 이불을 2장 덮고 38.2. 손이 멈췄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앓는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떠들었나 하는 거였다. 벽이 얇으니 들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되짚어도 재온을 소리내서 읽은 적이 없었다. 재온계는 삑 소리만 냈고 숫자는 나 혼자 봤다. 그날부터 문 앞에서 일부러 신발끈을 고쳐매면서 들었다. 전부 내 얘기였다. 그런데 오늘 일이 아니었다. 어떤 밤에는 이사 첫날 얘기를 했다. 짐은 트럭 한 대라고, 커튼부터 달았다고. 어떤 밤에는 그 다음 주 얘기를 했다. 달력에 적어가며 맞춰보니까 규칙이 보였다. 여자가 말하는 날짜가 실제 날짜를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 확인했을 때는 열흘 차이였다. 일주일 뒤에는 나흘 차이였다. 510호 아저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물어봤다. 밤마다 복도 끝에 서 계신 분이 몇 호분이냐고.
아저씨가 되물었다. 누구요? 여자분이요. 벽 쪽에 서 계시던데. 아저씨는 이 라인에 혼자 사는 여자가 없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다. 중개인 사무소에는 전 세입자 앞으로 온 우편물을 핑계로 갔다. 아저씨가 그 두꺼운 서류철을 뒤지다가 종이 한 장을 바닥에 흘렸다. 신분증 사본이었다.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저씨는 급하게 주워놓더니 나를 잠깐 보다가 물었다. 혹시 밤에 뭐가 보여요? 벽 앞에. 며칠째냐고도 물었다. 한 달쯤 됐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서류철을 덮었다. 전에 사시던 분도 왔었어요. 다 그걸 물으러. 벽 앞에 누가 서 있다고, 며칠째인지 세고 있다고. 그분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보증금은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조용해지기 전에. 조용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물었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했다. 그날로 방을 빼기로 했다. 박스를 싸는 며칠 동안에도 여자는 매일 밤 있었고 간격은 계속 줄었다. 이틀 차이가 됐다가 하루가 됐다. 마지막으로 들은 밤에는 라면을 먹고 개수대에 냄비를 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1시간 전에 내가 한 일이었다. 그날은 불을 켜놓고 앉아서 밤을 새웠다. 이삿짐 센터는 다음날 아침으로 잡아놨고 그날 밤만 넘기면 됐다. 11시쯤 당장 필요한 짐만 캐리어에 넣고 문을 열었다. 복도가 조용했다. 여자는 있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그런데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 달 내내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소리가 없었다. 형광등 아래에 뒷모습만 세워져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려는데 여자의 고개가 돌아갔다. 사본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그런데 물에 분 것처럼 부어 있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젖은 종이에 번진 잉크처럼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는데 아까까지 그렇게 떠들던 소리가 하나도 안 났다. 여자가 달려왔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없는데 거리가 줄었다. 캐리어를 놓고 계단으로 뛰었다. 5층에서 1층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단지 밖 큰 길까지 뛰어서 택시를 잡았고 출발하고 나서야 뒤를 봤다. 5층 복도 형광등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집에는 다시 안 들어갔다. 짐은 이삿짐 센터가 뺐고 나머지는 중개인 아저씨가 처리해줬다. 보증금을 보내주면서 아저씨는 딱 한마디 했다. 잘하셨어요. 어디로 가냐고는 안 물었고 나도 말 안 했다. 새 집은 강 건너 반대편 동네로 구했다. 지은 지 10년쯤 된 아파트 6층이고 복도식도 아니다. 2주 동안 아무 일 없었다. 잠도 잤다. 그저께 밤에 안방 벽 너머에서 소리가 났다. 옆집 TV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리듬이었다. 벽에 귀를 대니까 들렸다. 짐은 캐리어도 없이 몸만 왔다고, 전날은 바닥에서 샀다고. 이 집에 온 전날 얘기였다. 어젯밤에는 지난주 얘기를 했다. 커튼을 단 날이었다. 이 집에서는 여자가 안 보인다.
복도에도 계단에도 없다. 소리만 벽 안에서 난다. 오늘 밤에는 어제 일을 말하고 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새벽이었다. 회사 뒷마당에 세워둔 차들이 전부 하얗게 서리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내 차만 달랐다. 서리 대신 김이 서려 있었는데 밖이 아니라 안쪽부터 부엽다. 문을 열자 미지근한 공기가 훅 끼쳤다. 히터를 켜둔 것도 아닌데 차 안이 훈훈했다. 12시간 넘게 세워둔 차가 이럴 리가 없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소매로 앞유리 한쪽을 문질러 닫고 시동을 걸었다. 닦은 자리로 가로등 불빛이 기울게 들어왔다. 달리는 동안 앞유리는 금방 말랐다. 뒷유리가 문제였다. 열선을 켰는데도 룸미러 속이 계속 보였다가 근길에 올라서고 한참 지나서야 겨우 거쳤다. 신호에 걸려 섰을 때였다. 다 말랐던 뒷유리 한가운데가 다시 뿌옇게 번졌다. 손바닥만하게 번졌다가 옅어졌다가 다시 번졌다. 김이 서리려면 유리 안쪽에 습기가 닿아야 한다. 창문은 다 닫혀 있었고 차 안에는 나 혼자였다. 룸미러부터 봤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빈자리 뒤에서 김은 여전히 번졌다 줄었다 했고 그 간격이 이상하게 일정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숨을 참았다. 하지만 김은 계속 번졌다. 작년 여름에 과외를 아마 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애였고 이름은 도연이라고 하자. 학교 게시판에서 구한 자리였는데 어머니가 간호사라 3교대를 돌아서 애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수학이랑 같이 좀 봐달라는 거였다.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였다. 안동만 서 있는 15층짜리였고 도연이네는 11층이었다. 애는 조용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문제는 시키면 풀었다. 석 달쯤 다니면서 어머니를 본 건 두세 번이었다. 과외비는 식탁 위에 봉투로 놓여 있었고 야간 가는 날은 문자로 도연이 저녁 챙겨 먹었는지만 봐주세요 하는 게 다였다. 7월 말에 기말 성적이 나오고 나서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다. 도연이 수학이 많이 올랐다고 이번 주에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가겠다고 했더니 답이 하나 더 왔다. 도연이가 선생님 꼭 저녁 드시고 가시라고 며칠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애가 그런 소리 하는 애가 아닌데. 그날은 수업을 1시간만 하고 식탁으로 갔다. 어머니가 원래는 야간인데 근무를 바꿨다고 했다.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옆집 얘기를 했다. 옆집에 혼자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 도연이를 잘 챙긴다고. 야간 가는 날이면 반찬도 갖다 주고 도연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복도불도 켜진다고. 이런 데는 이웃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도연이는 밥만 먹었다. 8시쯤 불이 나갔다. 소리도 없이 그냥 꺼졌다. 에어컨이 멎으니까 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창밖을 보니 아파트 전체가 까맸다. 어머니는 여름마다 한 번씩 이런다고 면압기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면서
부엌 서랍에서 쪼를 꺼내 식탁에 2개 켰다. 그리고 안방에 손전등이 있을 거라며 들어갔다. 나는 핸드폰 불을 켰다. 거실 베란다 문은 열려 있었고 더워서 커튼만 젖은 상태였다. 바람이 없어서 커튼이 안 움직였다. 도연이가 말했다. 선생님, 불 끄지 마세요. 왜? 했더니 그냥요 했다. 안방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식탁 아래로 떨어뜨린 젓가락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핸드폰 불이 바닥을 쓸었다. 커튼 밑단이 바닥에서 한 뼘쯤 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발이 보였다. 맨발이었다. 발가락 10개가 이쪽을 향해 있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바닥을 옮겨지듯 굽어 있었다. 어른 남자 발이었다. 처음엔 아버님인가 했다. 그런데 이 집엔 아버지가 없다. 어머니는 안방에 있고 도연이는 내 앞에 있다. 겉은 밖은 베란다고 여기는 11층이다. 도연아 하고 부르려는데 도연이가 식탁 밑에서 내 손목을 잡았다. 세게 잡고 고개를 저었다. 조 2개 사이로 애 얼굴이 보였는데 나를 안 보고 커튼을 보고 있었다. 발은 한참 그대로 있었다. 숨소리는 안 들렸다. 그러다가 발가락 끝이 뒤로 빠졌다.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베란다에서 뭔가 얇은 바늘 조심스럽게 세우는 소리가 났고 달칵 하고 끝났다. 어머니가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배터리가 다 됐다면서 웃었다. 5분쯤 있다가 불이 들어왔다. 에어컨이 다시 돌고 텔레비전이 켜지고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러 갔다. 나는 바람 좀 쐬다고 베란다로 나갔다. 커튼을 걷었다.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먼지가 좀 있었고 유리문 바로 앞에 맨발 자국이 2개 찍혀 있었다. 이쪽을 향해서. 자국은 베란다 끝, 옆집이랑 사이에 있는 얇은 칸막이 쪽에서 왔다. 아파트 베란다마다 있는 그 칸막이였다. 화재시 대피 공간, 두드려서 부수고 넘어가라는 스티커가 붙은 얇은 판. 손으로 밀었더니 그냥 밀렸다. 고정된 데가 없었다. 판 너머로 옆집 베란다가 보였다. 불은 꺼져 있었다. 그리고 판 바로 밑, 옆집 쪽 바닥에 남자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앞고가 이쪽을 향해 있었다. 판을 다시 세워놓고 들어왔다. 도연이가 식탁에 앉은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한테 말했다. 정전대 커튼 밑으로 발을 봤다고. 베란다에 발자국이 있다고. 칸막이가 그냥 밀린다고. 어머니는 베란다에 나가봤다가 들어와서 웃었다. 발자국은 도연이가 맨발로 나가서 그런 거고 칸막이는 몰래 그런 거라고. 그게 부수라고 있는 건데 고정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옆집 슬리퍼는 옆집 사람이 자기 베란다에 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아저씨가 도연이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고는 도연이한테 물었다. 너 오늘 베란다 나갔지? 도연이는 네 했다. 집을 나올 때 도연이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왔다. 옆집 현관은 닫혀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도연이가 말했다.
엄마한테 말해봤어요. 작년에요. 그 뒤로도 과외는 갔다.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했는데 칸막이는 세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다. 갈 때마다 베란다에 나가 반을 밀어봤다. 그대로였다. 슬리퍼도 그대로였다. 지난주 새벽 2시에 도연이한테 문자가 왔다. 어머니가 야간인 날이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신호는 갔다. 도연이가 보낸 문자는 한 줄이었다. 선생님, 또 정전이에요. 안녕하세요. 재작년 여름 일 때문에 지방소도시에서 혼자 지낼 때 겪은 일입니다. 그 해는 가뭄이 길었습니다. 제가 있던 동네는 밤 12시부터 2시간만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욕실에서 물통을 채웠고 빨래며 설거지며 전부 그 2시간에 몰아서 했습니다. 그날도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킁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가 바닥 냄새를 맡을 때 내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배수구를 봤습니다. 가뭄에 배수구 트랩이 마르면 아랫집 소리가 그대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랫집에서 개라도 키우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배수구에서 멀어졌습니다. 제 등 뒤를 지나 욕실 문을 나갔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냄새 맡는 소리만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리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책상 밑에서 한참, 옷걸이 아래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뭘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제 이부자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길게 한 번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불을 켜봤지만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은 마저 받았습니다. 그거라도 안 받으면 다음날 씻을 물이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에도 소리는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 안을 돌지 않았습니다. 물을 받는 제 등 뒤에서 바로 시작됐습니다. 저를 찾았나 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사는 집 얘기야. 아직 거기 살아.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할게. 나 채널 하나 하잖아. 사연 읽어주는 거. 구독자는 3,000 좀 넘고 밤에 자기 전에 틀어놓는 사람들이 주로 봐. 그래서 녹음도 새벽에. 오피스텔이 낮에는 복도에 택배 오고 윗집 세탁기 돌아가고 시끄럽거든. 새벽 2시 넘으면 다 조용해지니까 그때 책상에 앉아서 마이크 켜고 1시간쯤 읽어. 그리고 대충 자르고 바로 올려. 2년째 그 루틴이었어. 댓글 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어. 닉네임은 기본 프로필에 자음 하나 달랑. 그 사람이 매번 똑같은 걸 달았어. 좋아요. 이렇게.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몇 번 보니까 좋아요를 저렇게 느려 쓴 거구나 싶더라.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도 매번 다니까 다른 시청자들도 알아보기 시작했고 나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어.
지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댓글장이 그걸로 도배가 됐지. 그 뒤로는 채널 마스코트 비슷하게 됐어. 이상하다면 이상한 게 몇 개 있긴 했어. 그 사람은 항상 발랐어. 올리고 나서 확인해보면 거의 이미 달려 있었어. 알림 켜놓으셨나 보다 했지. 가끔은 새 영상 올리기도 전에 전편에 달아놓기도 했어. 새벽 3시에 전편에 쯔요와용 하나 딱. 나는 그것도 귀엽다고 생각했어. 오늘 거 기다리다가 못 참고 전편에 다셨구나, 이렇게. 한 번은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읽은 날이 있었어. 그날은 2줄이 달렸어. 쯔요와용, 줄 바꾸고 또 쯔요와용. 게스트 왔다고 2배로 주시네 하고 넘어갔어. 이런 게 다 나중에야 맞춰지더라. 작년 가을이었어. 그날 녹음을 하는데 자꾸 발음이 꼬여서 다 읽고 나서 그냥 파일을 지웠어. 내일 다시 하자 하고 잤어. 그러니까 올린 게 없어.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전편 영상에 댓글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쯔요와용.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40분. 내가 마이크 앞에서 읽고 있던 시간이야. 그때는 우연이겠지 했어. 근데 며칠 뒤에 또 있었어. 그날은 녹음도 안 했어. 친구랑 통화를 했어. 헤어진 사람 얘기하다가 길어져서 새벽 3시 넘게 울면서 떠들었거든. 아침에 보니까 또 있어. 쯔요와용. 3시 10몇 분. 그때 처음으로 든이 서늘했어. 이 사람은 내 영상을 보고 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하면 다는 거구나. 그래서 확인을 했어. 이런 건 확인을 해야 하잖아. 다음날 새벽에 일부러 마이크도 안 켜고 책상에 앉아서 사연을 평소 목소리로 읽었어. 20분쯤. 10분 지나니까 알림이 오더라. 전편에 쯔요와용. 그 다음날은 똑같이 앉아서 속삭이는 소리로만 읽었어. 아무것도 안 달렸어. 그 다음날 다시 평소 목소리. 달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화면으로가 아니라 벽으로. 여기서 그 댓글이 다시 보이더라. 벽 너머로 사람 말소리 들어본 적 있지? 뭘 한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말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 그 소리. 자음은 다 죽고 모음만 들어져서 오멀오멀하는 거. 쯔요와용. 그거 좋아요가 아니었어. 그냥 자기한테 들리는 걸 받아 적은 거였어. 내 목소리를. 오피스텔이니까 벽 붙은 집이 양옆에 하나씩, 위, 아래. 다음날 낮에 양옆을 다 두드려봤어. 왼쪽은 남자 혼자 사는데 새벽엔 자느라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하고, 오른쪽은 젊은 부부인데 애가 있어서 밤에 뭐 들을 정신이 없대. 둘 다 얼굴은 멀쩡했어. 근데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겠어. 관리인 아저씨한테도 얘기했는데 벽 얇은 건 원래 그렇다고 소음 민원 넣으실 거냐고만 하더라. 뭘 더 시끄러운 쪽이긴 한데. 채널명은 영상 시작할 때마다 내가 입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벽 너머로도 그건 들었겠지. 웅얼거리는 소리 속에서 그 단어만 알아듣고 검색해서 찾아낸 거야.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그 방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그때부터 녹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했어. 마이크를 이불 안에 넣고 목소리를 반으로 줄여서. 소리가 좀 먹먹해졌는데 시청자들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 댓글은 안 달렸어. 한 달쯤 그랬나? 댓글창에 즈요님 어디 가셨냐는 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나는 대답 안 했어. 그러다 겨울에 친구가 자고 간 날이 있었어. 그 통화하던 친구. 걔가 자기 전에 한잔하자고 해서 새벽까지 둘이 얘기했어. 이불도 없이 그냥 평소 목소리로. 나도 그때는 좀 잊고 있었어. 아침에 알림 보고 그대로 굳었어. 두 줄이었어. 즈요 와요. 줄 바꾸고 즈요 와요. 그때 게스트 왔던 날이 생각나더라. 그날도 두 줄. 이 사람은 목소리 수만큼 적는 거야. 들리는 목소리 하나에 한 줄. 친구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하면 걔가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대신 이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계약이 봄 것까지라 당장은 못 나가고 그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살자 이렇게. 그러고 얼마 안 돼서였어. 그날은 녹음도 없고 통화도 없고 침대에 앉아서 이어폰 끼고 자막만 달고 있었어. 아무 소리도 안 냈어. 이건 확실해. 이어폰이라 스피커로 나간 것도 없고 혼잣말도 안 했어. 그 방에서 말 안 한 지 오래됐거든. 3시 조금 넘어서 알림이 떴어. 즈요 와요. 한 줄이었어. 그거 보고 이어폰을 뺐어. 방은 조용했어. 냉장고 소리랑 내 숨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벽에 귀를 대받는 빠른데 옆에서도 아무 소리 안 났어. 이사까지 2달 남았어. 그때까지 알림은 꺼놨어. 그 사람 2년 동안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거든. 나는 도배 때문에 사흘 집을 비웠다. 원룸이라 짐을 한쪽에 다 몰아놓으면 사람이 누울 데가 없어서 걸어서 10분 거리 찜질방에서 자기로 했다. 회사도 가까웠고 하루 12,000원이면 됐다. 걱정은 잠버릇 하나였다.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내가 잠꼬대를 한다고 했다. 그냥 오물거리는 게 아니야. 옆에서 뭘 물어보면 대답까지 한다고. 장난삼아 몇 번 물어보고는 아침에 킥킥거리며 알려준 적이 있었다. 남들 자는 데서 그러면 민폐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전날 수면실은 거의 차 있었다. 벽 쪽 빈자리에 누웠다. 옆에는 남자 하나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자고 있었다. 현관등을 밤새 켜두는 데라 그렇게 자는 사람이 많았다. 새벽에 한 번 깼다. 옆에서 닫게 오물거리는 소리가 났다. 뭘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말끝이 올라가는 게 누구한테 붙는 것 같았다. 잠꼬대도 저렇게 하는구나 했다. 그쪽에서 냄새도 났다. 절에 가면 나는 양냄새 비슷한 거였다. 옷에 밴 거겠거니 하고 다시 잤다. 이튿날 아침 다리실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얼굴은 못 봤다. 락커문을 사이에 두고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젯밤에 잠꼬대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했다. 원래 좀 그렇다고. 남자는 괜찮다고 자기도 시끄러웠을 거라고 했다. 그러더니 왜 여기서 자냐고 물었다. 도배 때문에 사흘이라고 했다. 그럼 내일까지네요. 네, 모레 아침에 들어가요. 락커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남자가 먼저 나갔다. 뒷모습만 봤다. 그제밤에도 그 자리였다. 수건도 그대로, 향냄새도 그대로였다. 옆에 눕는데 수건 밑에서 안녕히 주무시라는 소리가 났다. 나도 인사했다. 그날은 한 번도 안 깼다. 셋째 밤엔 남자가 없었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잠이 잘 안 왔다. 우물거리는 소리도 냄새도 없었다. 뒤척이다가 잤다. 아침에 집으로 갔다. 도배 사장님한테 다 끝났다고 문자가 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불 냄새가 났다. 벽지가 깨끗했고 침두도 그대로였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불 냄새 사이로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닫힌 화장실 문 앞에서 제일 진했다. 수면실에서 이틀 밤 맡았던 익숙한 냄새였다. 아빠는 9월 말에 아내와 남해 쪽으로 2박 3일 휴가를 잡았다. 결혼하고 처음 가는 휴가다운 휴가였다. 작은 포구 안쪽에 있는 펜션이었는데 마당에 서면 방파제와 든대가 바로 보인다고 해서 아내가 골랐다. 출발 나흘 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나왔다. 남해 안에 관도한다고 했다. 취소를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펜션 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다. 예약하신 분이죠? 태풍이 여기를 지나간답니다. 환불은 전에 깨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릿하고 말끝에 웃음기가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다. 아내는 취소하자고 했다. 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위약금 한 푼 안 받고 먼저 말려주는 집이면 믿을 만한 집 아니냐고. 어렵게 맞춘 연휴를 그냥 달리기도 아까웠다. 이틀 뒤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또 왔다. 정말 오시게요? 간다고 했다. 네, 하더니 끊기 전에 물었다. 몇 분이서 오세요? 2명이요. 했더니 알겠다며 끊었다.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비가 뿌리고 있었다. 주인은 이른쯤 돼 보이는 부부였다. 아저씨가 우리 차를 보더니 이 날씨에 용기 오셨네 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왔으니 기가 차나 보다 싶어서 나는 멋쩍게 웃기만 했다. 손님은 우리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소리부터 달라졌다. 잠들이 덜컹거리는 게 아니라 울었다. 9시쯤 아저씨가 조 2자루와 손전등을 들고 방으로 왔다. 여긴 태풍만 오면 정전이 돼요. 이건 머리맡에 두세요. 그러고는 나가다 말고 한마디를 못했다. 밤에 창밖에 뭐가 보여도 나가지는 마시고 바람에 뭐가 날아다니니까 그러나 보다 했다.
11시쯤 불이 나갔다. 진짜로 정전이 되니까 어둠보다 소리가 먼저 커졌다. 아내는 촛불을 켜둔 채 먼저 잠들었고 나는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창가에 섰다. 마당 너머 방파제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다. 태양광이라 정전에도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그 불빛 아래에 사람이 서 있었다. 처음엔 주인 아저씨인 줄 알았다. 배라도 부끄러 나왔나. 그런데 체격이 달랐다. 훨씬 마르고 컸고 후비도 우산도 없이 셔츠 바람이었다. 젖은 전이 몸에 그대로 감겨 있었다. 이 바람의 방파제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취객인가?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 핸드폰을 봤더니 안테나가 아예 죽어 있었다. 다시 창밖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몸이 바람이 오는 쪽으로 기울었다. 상체가 거의 눕다시피 넘어갔는데 넘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천천히 일어서더니 이번엔 발이 어깨 뒤로 돌아갔다. 발꿈치가 반대로 접혀서 손바닥이 하늘을 봤다. 고개가 한쪽 어깨에 닿을 때까지 넘어갔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갔다. 급하지도 않았다. 맨손 체조를 하듯이 동작마다 순서가 있었고 그 순서를 사람 관절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다. 손전등을 집어들다가 멈췄다. 그 고개가 어느새 이쪽으로 돌아와 있었다. 40m는 되는 거리였는데 입이 벌어져 있는 게 보였다. 웃을 때처럼 양쪽으로. 커튼을 치고 본관으로 건너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저씨가 금방 나왔다. 자다 깬 얼굴이 아니었다. 방파제에 사람이 있다고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다. 보셨구나.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 파도에 쓸려가요. 사람 아니에요. 태풍 올 때마다 와요. 쳐다보지 말고 커튼 치고 주무세요. 아침엔 없어요. 누구냐고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아저씨는 모른다고만 했다. 우리도 안 봐요. 그게 다였다. 밤으로 돌아와 커튼을 진 채로 날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뭐가 더 섞여드는 것 같을 때마다 촛불만 봤다. 아침에는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어 있었다. 커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열었는데 방파제엔 아무도 없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뒤집힌 고무대야만 마당에 굴러다녔다. 아주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다가 인사치레를 했다. 전화로 그렇게 말려주셨는데 괜히 고집을 부려서 고생만 시켜드렸다고.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전화요. 우리가요. 태풍 온다고 환불해줄 테니 오지 말라고 2번이나 주셨잖아요. 손님, 우리는 그런 전화 안 해요. 예약이 들어오면 받는 거지. 장사하는 사람이 오지 말란 전화를 왜 해요? 아주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자기들은 손님한테 전화를 걸 일이 없다고 예약 확인 문자만 보낸다고 했다. 차에 타서 통화 기록을 뒤졌다. 그 번호가 그대로 있었다.
전화라는 안내음이 나왔다. 펜션 간판에 적힌 번호와는 뒷자리부터 달랐다. 오지 말라던 그 목소리는 끊기 전에 몇 분이서 오느냐고 물었고 나는 2면이라고 대답했었다. 이번 주말에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다고 한다. 작년 가을에 시 외곽에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물류센터 야반조라 낮에 자고 밤에 나가는데 전에 살던 빌라는 닷소음 때문에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마당 있는 집은 처음이었다. 안방 창문이 마당 쪽으로 나 있고 그 창문 바로 아래 벽에 전기 계량기함이 붙어 있다. 이사한 달에 그 사람을 처음 봤다. 마당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대문이 열리더니 쉰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목에 사원증 같은 걸 걸고 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다. 전기 검침 나왔습니다 하고는 계량기함 앞에 쪼그려 앉아 뭔가 적고 갔다. 가면서 이번 달은 얼마 안 나오겠네요 했다. 이사 직후였으니 맞는 말이었다. 다음 달에는 대문에 잠궈놨었다. 낮에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서 나가보니 그 남자가 담 너머에 서 있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건짐을 못한다고 25일에는 열어두시면 된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고 그 뒤로 매달 25일이면 자기 전에 대문 빗장을 풀어놓았다. 겨울을 나면서는 그게 그냥 집의 기칙처럼 됐다. 남자는 늘 내가 자는 낮에 왔다. 마당에서 계량기함 여닫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면 25일이구나 하고 다시 잠들었다. 배를 두르거나 나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 봄에 쉬는 날 화단을 만지다가 마주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웃었다. 낮에 주무시잖아요. 깨울까봐 그냥 보고 갑니다. 밤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고 부르니 이 일을 오래 하면 집만 봐도 한다고 했다. 하긴 대낮에 커튼을 쳐놓는 집이니 그럴만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감은 눈 위가 환해서 잠이 깼다. 커튼이 반쯤 걷혀 있었다. 전날 피곤해서 대충 지고 잤나 보다 하고 도로 눈을 감는데 창밖에서 계량기함 닫히는 소리가 났다. 다녀가는구나 했다. 그날따라 잠이 얼른 안 와서 발소리가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듣고 있었다. 다음 주에 본가에 며칠 내려갈 일이 생겼다. 날짜를 보니 25일이 끼어 있었다. 빈집 대문을 열어두고 가기는 그렇고 잠그자니 검침이 걸려서 한전에 전화해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물었다. 상담원이 잠깐 조회하더니 되물었다. 어떤 검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은 재작년에 원격 검침 계량기로 바뀌어서 사람이 안 나간 지 3년째라고 했다. 그 동네 전체가 그렇다고 거기 배정된 검침원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가 계량기함을 열어봤다. 처음 열어봤다. 돌아가는 바늘도 눈금도 없고 숫자가 저절로 바뀌는 매끈한 기계가 들어있었다. 적을 것도 볼 것도 없는 돈이었다. 남자가 매달 쪼그려 앉던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었다. 안방 창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깨울까봐 그냥 보고 간다고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 늦가을이었다. 88이셨고 다들 호상이라고 했다. 장례 치르고 49제까지 지내고 나니까 겨울이었다.
나는 회사 근처 원룸으로 돌아왔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았다. 처음 본 건 2월 말이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았다. 고개가 꺾이는 바람에 깼는데 스탠드 불빛 위쪽 허공에 할머니 머리가 떠 있었다. 머리만 있었다.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흰 뽀글머리에 병원 들어가시기 전의 얼굴이었다. 이상하게 무섭다는 생각보다 할머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만큼 선명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눈에 초점이 닿은 데까지 안 오고 자기 코와 반뼘쯤 되는 허공에 박혀 있었다. 누구랑 이마를 맞대고 산 사람처럼. 눈을 비비니까 없었다. 잠결이었고 꿈이 덜 깬 거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무섭기보다 반가웠다. 보고 싶긴 했으니까. 두 번째는 보름쯤 지나서였다. 샤워를 끝내고 물을 잠갔는데 물소리가 끊기니까 욕실이 너무 조용했다. 고개를 들었더니 전장 모서리에 환풍구 바로 옆에 할머니 머리가 있었다. 사람 머리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매달려도 목이 그 각도로 꺾이지는 않는다. 이번에도 눈은 나를 지나쳐 있었다. 코앞에 허공. 나는 물기도 안 닦고 나왔다. 세 번째부터는 새는 걸 그만뒀다. 옷장 위하고 전장 사이 한 뼘도 안 되는 틈에 옆으로 누운 채 끼어 있기도 했고 새벽에 깨면 침대 발치 위 허공에 떠 있기도 했다. 위치는 매번 말이 안 됐는데 얼굴은 매번 똑같았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밤에 가스밸브 잠갔나 확인하러 나오시던 그 얼굴이었다. 뭘 지키는 사람의 얼굴. 꿈이 아니라는 건 버스에서 인정했다. 금요일 심야 버스 창가에 앉아 가는데 창밖 허공에 할머니 머리가 있었다. 도로 위로 3m는 되는 높이였다. 버스가 60으로 달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창문 옆에 그대로 있었다. 두 정거장을 그렇게 웠다. 그때 알았다. 이건 집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회사에서도 봤다. 야근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맞은편 파티션 위 어두운 데에 있었다. 소름이 돋는데 옆자리 대리가 뭐 보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하겠나. 엄마한테는 차마 그대로 말을 못하고 주말에 전화해서 지나가듯 물었다. 할머니 마지막에 뭐 이상한 말씀 안 하셨냐고. 엄마는 한잠 있다가 선망이 오셨었다고 했다. 마지막 주에 자꾸 병실 전장 구석을 보셨다고. 간호사가 그 밑에 서면 비키라고 손을 내저으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에 엄마 손을 잡고 그러셨던다. 쟤 혼자 자게 하지 마라.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그랬다. 너지 누구야? 전화를 끊고 나서 어릴 때 일이 하나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마다 할머니 집에서 잤다. 밤에 자다 깨면 할머니가 이불에 안 계시고 앉아서 옷장 위를 올려다보고 계실 때가 있었다. 불도 안 켜고 그냥 그러고 계셨다. 한 번은 뭐 보시냐고 물었더니 나를 도로 눕히면서 그러셨다.
손님 와 계시다. 너는 보지 마라. 눈 마주치면 안 된다. 네가 본 줄 알면 온다. 그때는 애 재우려고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날 밤에 그동안 봤던 자리를 다 적어봤다. 책상 위 허공, 욕실 전장 모서리, 옷장 위 틈, 침대 발치, 버스 창밖, 파티션 위.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위치인데 적어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다. 전부 나를 보기 좋은 자리였다. 책상에 앉은 나를, 샤워하는 나를, 누워있는 나를, 창가에 앉은 나를 정면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 말이 안 되는 건 사람이 서 있을 자리 기준이고, 뭔가 거기서 나를 보고 있는 거라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들이었다. 할머니 머리가 있던 자리가 그것의 얼굴이 있는 자리였다. 할머니는 나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었다. 그 얼굴 앞을 막고 계신 거였다. 왜 한 번도 나랑 눈을 안 맞추시는지도 알 것 같았다. 내가 할머니를 많이 보면 그 뒤에 있는 건 자기를 보는 줄 알 테니까. 그날부터 나는 할머니가 보여도 못 본 척했다. 고개를 안 돌리고 하던 걸 계속했다. 한 번은 편의점 유리에 비친 머리에 흠칫했다가 하품하는 척하고 나왔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본 사람만 안다. 그러는 사이에 자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방 반대편이었는데 어느 밤부터는 머리맡 바로 위 전장이었다. 누우면 바로 위에서 코앞에 허공을 보고 계셨다. 그 말은 그것도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얼굴도 변해갔다. 볼이 커지고 눈가가 내려앉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뵀던 그 얼굴이 됐다. 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못 본 척하면서 속으로만 빌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그러면서도 안 오시는 밤이 무서웠다. 4월 중순 새벽이었다. 왜 깼는지도 모르겠겠는데 얼굴 바로 위, 한 뼘도 안 되는 데에 할머니 머리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초점이 정확히 내 눈에 와 있었다.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다. 대신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다. 감아라. 나는 눈을 감았다. 발치에 이불이 당겨지면서 팽팽해졌다. 뭔가 이불 위로 올라오는 무게가 무릎을 지나고 배를 지나고 가슴 위에서 멈췄다. 머리카락 같은 게 이마를 한번 쓸었다. 숨을 참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무게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장이 밝아질 때쯤 눈을 떴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뒤로 할머니는 안 보였다. 1주일, 2주일, 한 달. 처음에는 밤마다 기다렸다. 무서워서 반, 걱정돼서 반이었다. 이사도 잠깐 알아봤는데 버스 생각이 나서 관뒀다.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끝났나 보다. 그 새벽에 할머니가 그걸 데리고 가셨나 보다. 그날 처음으로 불을 다 끄고 잤다.
그저께 밤이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 책상 앞에 앉았다가 깜빡 졸았다. 고개가 꺾이는 바람에 깼다. 스탠드 불빛 위 그 높이에 머리가 하나 떠 있었다. 할머니 오셨네 소리가 나올 뻔했다. 흰 뽀글머리가 아니었다. 눈을 감기도 전에 눈을 마주쳤다.